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이제 보면서 기업을 이제 살펴볼 때 어떤 이제 비율들을 따져서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보여주는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자체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비율들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투자 재원에서 더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들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를 검토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정성과 이제 수익성이기 때문에 비율도 안정적인 부분과 수익성을 따지는 비율이 다 있겠죠. 먼저 안정성 부분 볼게요. 여기 어떤 가상의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동 비율,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것. 유동이라는 말은 뭐였죠? 12개월 내에 실현될 수 있는 부채냐, 그거 대비 자산이 충분하냐, 그러니까 유동성, 단기간에 괜찮게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걸 확인하는 비율이겠죠. 자, 두 번째, 부채 비율.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 주주의 자본금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대비 얼마나 짐을 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차입금 의존도. 총 자산에서 차입금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발생 부채,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노란색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들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을 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상의 재무상태표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유동자산, 여기 천억이었죠. 천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면은 비율은 1000%, 유동비율은 1000%다.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 부채로 인한 부담은 거의 없죠.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가 150이었고 자본 총계가 1350입니다. 계산하면 11%가 나옵니다.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10%, 11%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1500억에서 차입금은 저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30, 60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 총 자산에서 차입금, 이자 발생 부채의 비중도 4%다. 따라서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고 유동성이 뛰어난 회사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성에 관련된 지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광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기타 손익을 빼고 금융손익을 빼고 그럼 세전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주면 여기선 20%를 가정했습니다.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에서 원가를 빼서 나온 매출 총이익, 이것에 대한 비율을 계산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은 GPM, Gross Profit Margin이 나옵니다. Gross Profit Margin. 자, 그 다음에 판관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관비를 또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이걸 판관 비율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건 영어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영업이익은 Operating Profit이니까 Operating Profit Margin. 그래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비율로 계산해서 영업이익률을 산출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비율이 나왔죠? 매출 총이익률, 판관 비율, 영업이익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매출 원가가 똑같이 100입니다. 어떤 밀가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는 100원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팔아서 120원을 벌었습니다. 120원의 매출을 올리면 매출 총이익률은 16%가 됩니다. 빵 자체의 마진은 16%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B는 그거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팔았어요. 30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B는 23%의 마진을 챙기게 됩니다. 제품 자체의 수익성이죠. 그리고 이제 판관비를 똑같이 10씩 썼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차지하는 판관 비율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GPM에서 판관 비율을 빼주니까 OPM이 나오죠. 자, OPM은 이제 회사의 판관 비용에 따른 부분이 더 감안돼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매출을 통해서 가져가는 마진율이죠. 그러면은 B가 수익성이 높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높은 마진의 제품을 팔았기 때문이죠. 자, 새로운 회사가 나타납니다. C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이제 B와 C를 비교할 겁니다. 똑같이 100원을 가지고 130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0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GPM이 똑같겠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판관비입니다. C는 판관비를 20을 씁니다. 그래서 판관 비율이 B의 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감소했습니다. 매출 규모도 똑같고 GPM도 똑같고 근데 한쪽은 OPM이 낮다. 이 말인즉은 C가 어떤 이유에서든 판매비와 관광비를 더 쓰고 있다는 거죠. 상대보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타이트하게 쓰지 않는다. 방만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똑같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여기가 더 필요한 뭔가 열의에 있는 회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번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비용을 처리할 때 여기 매출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거냐,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냐, 특히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급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급여가 많이 들어가지만 제품과 관련된 제조 활동에 들어가는 급여들은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에서의 수익성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회사 자산에 대한 자산 대비 수익성이 괜찮은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공식부터 얘기할게요. 총 자산에 대한 수익률 ROA라고 합니다. 이제 Return on Asset입니다. 에셋에 대비 리턴이 얼마나 되냐. 공식 그대로 당기순이익을 자산 총계로 나온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ROE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Return on Equity. Equity는 이제 자본입니다. 나의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남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직접? 당기순이익이 16이 나왔죠? 그리고 기준으로 16이 나왔고 자산 총계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럼 B의 ROA는 16이 됩니다. 나왔죠? 부채가 없으니까 부채 비율은 빵이고 ROE 자본이 100이었고 16이니까 회사는 똑같습니다. ROA와 ROE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다 똑같은데 모든 게 똑같은데 여기 이자가 발생했죠?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는 부채가 있다는 건데 C는 자본은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50을 부채로 냈습니다. 똑같이 100으로 사업을 했는데 얘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100%죠. 왜냐면 이제 부채 비율 공식이 부채 총계를 자본으로 나눈 거였으니까. 근데 ROE를 볼 때 분모가 100이 아니라 50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14억이 났습니다. 이자 비용을 제하고 나면. 그래서 ROE가 28.8%가 났어요. C의 ROE는 B보다 많이 높죠. 어쨌든 주주는 에퀴티 자본만 보는 거니까 내가 투자한 거 대비는 이제 C가 수익을 잘 올리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채를 잘 쓰면은 이제 적은 돈으로 할 때보다는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은 부채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힘들 수도 있죠. 어떤 좋은 종목 선별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예전에는 그냥 ROE가 15 이상이면 좋다. 그런 게 어떤 공식처럼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시거나 외우시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ROE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공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런 조직이 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에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민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 분모단에 있는 자산 총계나 자본 총계를 전년도 것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올해 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은 전년도 말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이 돈은 올해 번 건데 이거는 전년도 말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 자산 수익률 ROA를 봤었고 총 자본 수익률 ROE를 봤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ROIC라고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식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세후 영업이익을 영업 투하 자본이라는 것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근데 일단 세후 영업이익이 뭘까요? 세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을 단순히 법인세만
뺀 거예요. 그럼 이제 기타 손익에 대해서는 반영될 여지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만의 순수하게 영업이익에서 세금만 뗀 것을 계산한 겁니다. 자, 분모. 영업투하 자본. 영업투하 자본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일단 유형 자산. 어떤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영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순운전 자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일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금과 원재료 등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영업용 자산이 있으면 되는데 이건 보통 없으니까 크게 그냥 유형 자산 플러스 순운전 자본이 영업 투하 자본입니다. 한 번 더 분해해 보면 유형 자산은 그대로인데 순운전 자본은 이제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 자산 빼기 매입 채무를 순운전 자본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일단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자산 수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아까 여기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매출액 500에 영업이익 300, 순이익 200을 내는 회사로 가정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0억이고 자산 총계가 1500이었죠. 그러면 13.3%가 나왔네요. 자, ROE 당기순이익이 200이고 자본 총계가 1350입니다. 14.8%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OIC. 일단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23%였죠.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그러면 영업이익 300 그래서 23% 빼고 나면서 계산하면 231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형자산은 200에 매출채권 100, 재고자산 100, 매입채무 60을 빼주고 이건 없으니까 제끼고 계산하면 231을 140으로 나누게 되죠. 결과는 67.9%가 나왔습니다. 엄청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ROA나 ROE에 비해서 되게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67.9%면은 자, 이게 높은 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투하 자본이라는 거는 어쨌든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대비 수익성이 좋다는 거니까 이 ROIC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가리킨다. 자, 처음에는 이제 수익성 지표가 왜 이렇게 많냐 했었는데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주주는 사실 ROE가 중요하죠. 왜냐면 주주 관점에서는 자본 대비 수익성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ROE는 이제 그 부채를 많이 조달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되게 낮은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부채를 높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겨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회사의 수익성을 알고 싶으니까 자산을 가져와서 수익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ROA라는 개념을 따지게 된 거죠. 이제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ROE보다는 이제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왜곡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자산에 비영업 자산이 들어갑니다. 뭐 노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처음에 만든 거의 의미가 좀 퇴색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영업 비즈니스 자체의 수익성을 따지고 싶은 분들은 ROIC라는 지표를 고안해냈다. 근데 ROIC가 보통 이제 원래는 회사 초기에는 이제 ROA랑 비슷할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ROIC가 되게 높잖아요. ROIC가 높은데 ROA가 낮다라는 말은 이 회사는 여기에 뭔가 비영업 자산, 놀고 있는 자산을 이 사업에 투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회사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복합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다룬 주제는 되게 중요한 것인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추후에 어떤 이제 투자 책들을 보시면은 제가 언급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어색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사람들마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각각 말을 하는데 각각의 지표들이 어떤 의미를 왜 지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율들을
기계적 주입으로 자꾸 갖고 가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킨스탁TV였습니다.